자, 오늘 강연 주제는 왜 신뢰가 무너지고 있나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중권 교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시구나. 두 가지 점에서 당혹스러웠는데요. 오늘 강연 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건 처음이고요. 두 번째, 제가 상정했던 강연, 타겟가 이렇게 빗나가기도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연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 연령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올라가가지고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요즘 20, 30대 애들 하는 얘기 못 알아듣거든요. 열심히 이제 물어보곤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조금 당혹스럽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진 시간도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는가? 어차피 우리 사회는 그렇게 신뢰가 높은 사회는 아니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낮은 저신뢰 사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회 우리가 후퇴만 해온 건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가 투명해지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정권 들어가지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간에 다 썩었잖아요. 언제든지 부패를 했고 그랬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독특한 건 바로 뭐냐면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부패를 했을 때 걸렸을 때는 무조건 사과를 했어요. 아니면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면 사과와 반성은 안 해도 사과와 반성하는 척은 했는데 이번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은 사과와 반성 자체를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참과 거짓의 기준,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낡은 이유가, 또 하나는 새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낡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옛날 이제 586 민주화 운동 세력이잖아요. 저도 거기 속했던 운동권이고, 그래서 대충 잘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 운동권의 그 습속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흔적처럼, 자취처럼 남아가지고 발현되고 있는 게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랬죠. 모든 게 불법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집시법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우리를 억눌렀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게 정의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가지고 막 판사를 막 욕했잖아요. 지금은 당신이 우리를 갖다 심판할지 몰라도 역사는 당신을 심판하리라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그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버릇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독재가 아니라 민주화가 시작된 지 3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는 미안하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질타를 하는 저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적반하장의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낡은 습속의 자취라고 한다면 새로운 건 바로 뭐냐면 디지털 시대의 일반적 특성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10년도 더 됐죠. 한 2007년, 8년부터 이 현상을 직감을 하고 이론화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수석 부대표인가 그분이 저보고 뭐 이론이 없다라고 하는데 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원래 그분들 책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딱 읽은 게 옛날 팜플렛하고 삼국지 정도를 읽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 파타피직스라는 말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점점 흐려져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디지털 시대는 기술적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을 한 것을 기술을 통해서 현실로 바꿔놓는 게 디지털 테크놀로지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인터넷 문화 있죠? 디지털 문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의 머릿속의 상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라는 게 이미 있는 효율성이었거든요. 동일한 기능이라면은 누가 더 코스트를 다운 시켜가지고 가격 경쟁력 싸움이었다. 또는 기술 경쟁력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상상력 경쟁력, 상상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없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상상력이 협업을 하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그렇죠. 대부분의 상상력 애플과 삼성이 있다면 애플 같은 경우가 주로 상상력을 담당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 중심이고 대개 기술이고 물론 협업을 해야 된다. 둘 다 필요로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니셔티브는 누가 잡고 있느냐? 그건 역시 상상력한테 있다는 거죠. 권력은 상상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겁니다. 그걸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기술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아직 상상이라는 건 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virtual reality라고 그러죠. 근데 virtual이란 말은 가짜란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확 던지면 눈은 하나가 실현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불러요. 현실이라고 부르는데 주사위에는 하나만이 아니라 아직 실현될 수도 있었을 5가지 가능성이 또 있죠. 그게 보통 잠재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버추얼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컴퓨터란 뜻이 뭐예요? 계산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가지고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계산하는 데 쓰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영상 보거나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계산기 속에 그 잠재성을 본 겁니다. 다른 매체를. 그 잠재성을 누군가 보고 그걸 실현해 왔던 사람들이 바로 파이오니어들이죠. 그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졌고 그 상상력을 기술로 실현해 온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정보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정보화 사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산적으로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이제 미래로 가서 미래에 있는 것을 미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끌어다가 지금 여기다 실현시키는 이런 생산적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가짜가 진짜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염하는 얘가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취임식 때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 워싱턴 광장에. 그랬는데 거짓말을 하기를 뭐라냐면 오바마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백악관에서. 그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공중사진을 딱 보니까 오바마 때랑 비교하니까 절반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제 그 백악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당신들 거짓말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꾸했냐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건 대안적 사실입니다. 이 대안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 거냐? 포스트 트루스. 진리의 시대가 아니라 진리 이후의 시대가 되는 거고 탈진리, 진리에서 벗어난 시대가. 그러니까 가짜도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그 생산적으로 써야 할 기술적 상상력이 아주 반동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왜 먹히냐라는 거죠. 요즘 네티즌들,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익숙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여주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VR이 있죠? 가상현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짜지만 진짜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닌텐도 위 가지고 여러분 테니스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테니스장인 것처럼 온 몸을 다 휘둘러야 돼요. 그 다음에 AR이라고 있죠. 증강현실.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속초에서 난리가 났었죠. 뭐가 있었어요? 포켓몬이 내려왔죠. 그거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차 몰고 속초까지 갔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너무 익숙해요.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중요해요. 요번에 그 유호정 의원인가요? 그 정의당에 곤욕을 치렀죠. 저희 세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니 그 게임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좀 대신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걸 갖다가 정의의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본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상을 그냥 가짜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현실로 여겨지는 태도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 이미 그런데 익숙하니까, 그런 아주 미디어 환경에 익숙하니까 사람들한테 가짜를 얘기를 해도 그걸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능한 사람이 이제 김어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폈죠. 뭐 세월호 음모론부터 뭐 선거 개표 조작 음모론부터 다 거짓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강연을 가서 그거 얘기를 예로 들었더니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랐더니 어머 그게 가짜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말로 믿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 이제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한편으로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호도하는 기만과 또 대중들 측에서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착란이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걸 이용하는 게 지금의 이제 팟캐스트니 아니면 유튜버니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진보 보수 따로 없습니다. 둘 다 그 짓을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중들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재미거든요. 펀이에요. 나를 재밌게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그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굳이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걸 갖다 에포케라 그래요. 판단 중지. 존재론적으로 그게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진위, 선, 악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기준이 딱 그겁니다. 핵잼, 노잼이에요. 핵잼, 노잼이고 옛날에 거짓말하는 놈이 용서 못 받았다면 요즘 용서 못 받는 놈은 누구냐면 지루한 놈입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뭐 유튜버니 이걸 통해 가지고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재밌는 얘기가 맨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건이 맨날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페이크 뉴스 있죠. 엄청나게 나오죠. 이쪽 저쪽에서 다 페이크 뉴스 만들죠.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끔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들어요. 그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어떤 유튜버 방송을 갖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것만 계속 떠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컨 유튜버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됐다. 거짓말로 판명됐다. 그러면 옛날에 막 욕을 했잖아요. 요즘 욕 안 해요. 오히려 후원합니다. 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고, 내가 그걸 듣는 순간 행복하고 즐거웠고, 또는 막 분노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이렇게 이제 환경이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이 경제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죠. 이게 화폐입니까? 아닙니까? 화폐인데 화폐 아닌 화폐 같은 너, 이런 거잖아요. 가짜인데, 뭐, 뉴스인데 뉴스 아닌 뉴스 같은 너.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음모론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적인 채널까지, 이게 이제 주변부에서 예컨대 유튜버나 팟캐스트 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공적인 채널까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검수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SBS, KBS, MBC 이런 데서 방송을 하고 하면서 그 짓을 옛날 유튜브, 예컨대 팟캐스트 하면서 했던 그 짓을 갖다 공중파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동양대 사건 때 MBC PD 수첩. 제가 동양대에 있어서 알잖아요. 완전 날조거든요. 그게 멀쩡하게 방송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요번에도 그 MBC에서 그 뭐 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해가지고 그거는 함정 취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공작에 언론이 같이 가짜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대안적 현실을 같이 만들어 나가요. 그 다음에 KBS 보도, 아시죠? 요번에 이제 결국 방심의 그 제재를 받긴 했습니다만, 확인도 없이 그냥 내보내잖아요. 유튜버도 아니고, 공중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변에서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애들 놀이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와가지고 공적인 채널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게 공적인 조직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음모론을 펴잖아요, 지금. 검찰, 모든 게 다 검찰 음모론이에요. 근데 걸리면 무조건 다 검찰의 음모. 그러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려니까 만들려다가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금. 거짓말로. 사기꾼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MBC 데려다가 그걸 함정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사실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대고, 그 말을 또 KBS가 확인도 없이 보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대안현실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공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 사건에 뭡니까?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잖아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독일하고 우리가 일본법을 흉내낸 건데 독일에서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딱 한 번 발동된데 그건 50년대입니다. 그 발동했다고 장관이 옷을 벗었어요.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천정배 장관이 한 번 그 국가보안법, 그건 할만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제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하는 법이니까 그건 할만했다고 보는데 이런 건데 이거의 사건이 뭐냐면 강요미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가능했던 건 이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도 그 음모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뭐냐 검찰 쿠데타론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 작년부터. 아니 옛날 전현직 장관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또 뭐랄까 보수 쪽은 또 뭐냐면 그놈의 그 개표 조작 음모론 있잖아요. 개표 조작 음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나 게이트 음모론. 이런 음모론인데 그거 유튜버들을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당에서 받아요. 그래서 진상조사단 만들고 막 당의 의원이 막 나와가지고 뭐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모론 놔두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애들 놀이로 놔둬야 되는데 이 거짓을 끌어들여서 공적인 조직까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지자 때문이에요. 지지자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사실은 왜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하는데 먹히는데 내가 하면 먹히고 국민의힘이 하면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 그 차이예요. 자기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데 남한테 내로남불을 해봤자 그거 안 먹히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이 먹히려면 자기 자신은 걸 지켜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내 얘기한다. 내 편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비판한다.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반성하고 그 다음에 비판. 이런 기본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 자체를 갖다가 아니 그 자기들도 음모론을 펴면서 상대한테 음모론 펴지 말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서 다 지금 그 지지자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음모를 진지하게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감성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믿고 잘 속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이제 사이비 종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가짜라는 거 압니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로 자기 지지자들을 묶어놓을 수 있으면 지지자들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긴 정말로 멍청해가지고 그 말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 척을 해야 남들도 믿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태도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신뢰를 갖다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유,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당에 대한 신뢰를, 그 다음에 야당에 대한 신뢰를, 더 나아가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약간 선거 조작 음모론, 양쪽 다 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폈냐? 김어준이 폈잖아요. 요번에 보수에서 그걸 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안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일부러 무너뜨려요, 자기들 정치적으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야가, 그 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또 흔들어대잖아요. 그렇죠? 이렇다가 보면은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신뢰할 거는 국가의 시스템인데 공적인 시스템인데 이걸 양쪽에서 정치적인 해서 흔들어댄다라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모론, 양쪽에서 펴는 음모론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상대를 모함하려는 이런 과거의 습속도 있지만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이 디지털 특성이 이 결합돼서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이런 거죠. 상대를 갖다가 내가 의견이 틀린다라고 의견을 반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존재를 왜냐하면은 이 틀에서는 음모론은 항상 뭐냐면 적과 악거든요. 선과 악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다르고 나랑 대화 타협을 통해가지고 합의를 만들어 놓을 대상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저놈은 없애야 할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뜻이 관철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나한테 비판을 했을 때 그게 양쪽이 합의하는 규칙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
또는 양쪽이 합의하는 도덕 기준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저보고 예형이라 그러잖아요. 죽는다는 얘기죠. 점잖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를 갖다가 선멸해야 적으로 보거나 또는 척결해야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착외고 또는 저쪽에서는 빨갱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빨갱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해방전후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간첩과 존재하지 않는 빨갱이를 갖다 척결하려고 막 빨치산 토벌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이건 조정래 씨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친일파 150만 척결해야 된다. 친일파 토착외고 지금 토벌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진영 정치가 되게 되면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옳은 얘기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옳은 얘기해서 상대가 믿어줄까요? 당연히 안 믿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멸이야, 절멸. 상대한테 되도록 강한 타격을 주고 되도록 우리 편이 잘못한 건 무조건 옹호를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보다 많은 우군의 수와 보다 많은 적군의 시체거든요. 전쟁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도덕 없습니다. 그렇죠. 윤리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술적 상상력을 이제 반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를 끌어다가 현실에 실현시키는 이런 생산적인 방식, 창조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거로 가서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하거나 없었던 일을 있었던 걸로 조작하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 상상력의 반동적 사용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본 규칙이 무너집니다. 저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 했더니, 그렇죠? 기회는 뭐였습니까? 아빠 찬스잖아요.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뭐였습니까? 엄마의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날조.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였습니까? 부정 입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잘못 안 했대잖아요. 잘못 안 했대잖아요.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표창장 위조했다고 증언한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학교에서 잘려나게 만들고, 아니 위조된 표창장은 위조됐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상의 현실보다 더 힘이 센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상의 현실을 잡아먹게 되면은 일단은 사회 기본 규칙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도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때 그게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추미애 씨 보세요. 아니 그 장관이 그렇잖아요. 국방부에 왜 전화를 해요? 장관 보좌관이 무슨 출시 집안의 산업입니까? 국가의 곡을 갖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갖다 써먹은 거.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갑자기 딱 나오더니 검찰에서 무혐의 내려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무관용의 원칙 그러면서 고소하겠대잖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 다음 자기는 무결하다라는 대한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존중해야 될 기본 규칙들 또는 기준들을 이걸 놔두고 거기에 비춰서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게끔 기준을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런 대한세계를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을 글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짓을 하는데 언론을 동원하고 이른바 그 진보 지식인들까지 막 동원하고 온갖 사람들 당정청에다가 진보 지식인에다 시민단체에다 지지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사회 기본 규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따져야 되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따지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증 과정은 뭘로 대치가 되냐면 누가 적이고 누가 아냐.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이냐. 그러니까 남의 편이 이야기한 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 편은 무조건 잘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을 갖다 두뇌 용량 1바이트에 아메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에토스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도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은 가능하다, 자기들은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건 말은 뭐냐? 인간은 정치를 통해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구별된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정치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한다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인간이 바로 뭡니까? 따지고 이런 가운데 또 논리적인 능력, 이성이 발달하고 정치를 통해서 내가 남을 비판했으면 나도 비판당해야지. 그래서 에토스의 능력, 윤리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는 건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정치만 하면 막 말이 이상해져요. 헛소리를 해요. 멀쩡하다는 사람들도 갑자기 정치만 하게 되면 윤리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갖다가 사회 에토스, 로고스를 무너뜨린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이밍을 해도 해석만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뭘 했냐면은 그 기억나시죠? 그 러시아 유착 의혹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유착 의혹이 있었을 때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스파이 게이트 이렇게 하잖아요. 스파이 게이트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치는 거죠. 사실은 저쪽에서 FBI하고 검찰에서 우리 대선 간부에다 불법으로 첩자를 심어놨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네이밍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된 상황을 연출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해석을 꺼내다가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대한 현실을 이제 창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컨대 검찰에 누가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법원이는 항상 개혁 과제를 얻어요. 딱 자기들 비위하다 검찰이 걸렸다. 그러면 검찰 개혁. 자기들이 비위를 저리다가 뭐가 됐습니까?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럼 사법 개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비리를 저지르다 언론에 들통났죠. 그러면 언론 개혁. 모든 게 개혁의 상황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멀쩡한 시스템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낳는 겁니다. 검찰 개혁 때 핵심적인 건 바로 뭡니까? 검찰이 중립성을 가지고 이쪽이든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칼을 대야 되잖아요. 아니 나쁜 놈들 잡아놓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그 변명해 주는 건 변호사가 하는 거고, 그럼 또 깜빡이 넣을지 안 넣을지는 결정하는 건 판사가 하는 일이고. 근데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 같은 데 보세요. 그냥 이성윤 대표 변호사잖아요. 정권이 거기다 그냥 법무법인을 차렸어요. 다 용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윤호중 씨가. 검찰의 독립성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립성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독립 없이 어떻게 중립적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검찰이 양쪽에 칼을 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독립성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불리한 수사는 무마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필요한 수사는 무리하게 하잖아요. 막 플라잉 어택까지 하고, 후배가 막 상관한테 막 몸을 날리고 이런 것들. 이런 일까지 벌인단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판사 탄핵. 예를 들어가지고 여당의 어떤 의원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판사가 법원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냐면 판사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집회를 갖다가 허용해줬잖아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줬잖아요. 그걸 할 수 없거든요. 판사들은. 왜냐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이 판사라고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거나 아주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이럴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쩔 수 없어요. 독일에서도 똑같은 시위가 있었는데 허용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허용했다고 나중에 뭡니까? 박형순 금지법. 그러니까 아예 법원까지도 자기들이 구속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있었죠. 감사원은 뭐 했습니까? 감사원장한테 대통령 코드 안 맞는다라고 물러나 이래요. 아니 감사원장이 대통령 코드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몰상식한 말을 의원이 해요. 여당 의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개혁이죠. 지금 보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지금 다 사람들 고소하고 있죠. 저도 지금 또 고소당했거든요. 입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검찰이나 이게 사정기관이잖아요.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이런 사정기관들이 감시기관이거든요. 또 하나의 감시기관이 바로 언론이잖아요. 언론. 이걸 갖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 것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법원이 있고 뭐가 있고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법원이 있고 검찰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들을 갖다 아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연성 독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언론도 사실은 상당 부분 어용화되어 있죠. 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TBS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게 언론이 자기들은 괜찮아요. 온갖 허위, 날조, 조작, 온갖 걸. 예컨대 그 제보하는 사람들도 되게 보면 뭐냐면 굉장히 뒤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사기 전과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검증 없이 막 증인으로 내서 해가지고 항상 사건 터지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 증인으로 내서 해가지고 호도해요. 그런 방송들을 지금 자기들은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언론은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이게 다 제대로 사정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신뢰하겠어요? 검찰이 지금 검찰을 갖다가 자기들이 길들여 놨는데, 그럼 검찰 수사 결과를 사람들이 믿겠냐라는 거예요. 사법부를 갖다 길들여 놓으면은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원장을 갖다 이렇게 자기 편 사람으로 코드 맞는 사람을 앉혀놓으면은 그 감사 결과를 사람들이 믿겠어요? 다들 안 믿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감시의 눈들을 갖다가 사회에서 이 감시의 눈들을 모두 무력화하는 데다가 거기에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답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진보든 보수든 다 부정비패, 비리 사건들 다 있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차원들을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되는데 비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옛날 비리하고 다르죠. 옛날에 저 보수당 사람들 비리는 되게 건설 비리예요. 인허가 비리입니다. 뭐 LCT라든지 아니면 김덕흠 의원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건데 이쪽 정권에 나온 비리는 주로 어떤 거예요?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VIK 신라젠 뭐예요? 라인펀드, 옵티머스 주로 사모펀드죠. 이게 금융자본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산업자본주의에서 정보화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나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실체도 없는 거잖아요. 이쪽은 그래도 뭐가 있잖아요. 뭐 포크레인도 오고 뭐 건물도 좀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없죠.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가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를 갖다 옛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옛날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옛날의 어떤 운동권의 그 잘못된 습속이 흔적과 자취로 남아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디지털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 같이 발현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봐야지 지금 이 현상을 지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어떤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저신뢰 사회죠. 그건 뭐냐면 소셜 캐피털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불신이 많기 때문에 코스트가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결코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일단은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지금 이 시스템들을 저 사람들이 하나씩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됩니다. 다만 이게 지키는 것이 그저 무조건 싸워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 문제를 갖다 고치되 그것이 검찰과 고쳐서 정말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게 만드는 그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법원에서 그런 거 있겠죠? 법원에서도 지난번에 뭡니까? 사법농단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개혁을 하는 방식으로 받아쳐야 됩니다. 무조건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이 개혁의 빌미로 실제로는 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개혁의 명분을 받아서 실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오용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때려줘야 돼요. 비판을 할 때는. 그래야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저 사람들 정권을 잃게 하기 위해서 또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어야 됩니다.
뭐,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어떤 세력이든 간에 시민단체든 아니면 정당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정말 발언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구나. 이런 진정성이 장기적으로 인정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장기적으로 쌓이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의 자본, 그 정당의 자본, 그 시민단체의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때 일시적인 걸 따라가지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찰개혁 문제를 그러니까 저들이 하려니까 무조건 반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이든 아니면 사법개혁이든 아니면은 감사원의 문제든 언론의 문제든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건 무조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정확하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개혁을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언론 개혁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제3의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신뢰를 갖다가 신뢰의 토대가 되는 예컨대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편할 대로 얘기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항상 정치인들 배후에는 항상 정치적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누군가 나서서 심판 역할을 해줄 사람. 요번엔 니들이 잘못했고, 요번엔 니들이 잘못했어. 요번엔 네가 잘했고, 요번엔 네가 잘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제3의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스템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시스템을 보호해야 되는데 수호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수호한다는 것은 수구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수호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는 방식으로 미래로 가는 방식으로 정말 진정한 개혁을 하는 방식으로 이 수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결국 누가 운영하는 거죠?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더라도 항상 오용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에토스를 가지게끔, 즉, 공직 윤리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장상 총리는 딱 하나 가지고 물러났었어요. 장상 총리설이는. 뭐였습니까? 위장전입이잖아요. 요즘 건 얘기도 안 돼요. 세상에 혐의가 22개 혐의로 기소돼도 그냥 임명이 돼버린다고 하면 사실 검증 기준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점점 공직자들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공직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진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냥 아예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아무나 이론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사람 가지고 11개, 가족이 22개 혐의 가지고 기소당하는 거 그 보통 가문에서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에 대한 검증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그럼 저쪽에서 또 그러겠죠. 그래서 피차 망가지는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로고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런 기준들을, 이걸 갖다가 공직사회, 공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모든 일을 하든 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뭐든지 합리적으로 근거 지을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토론, 대화의 능력, 고소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윤리. 그래야 남을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 거고 개혁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더 썩었는데 뭘 개혁을 해.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시스템의 개혁,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에토스, 사람들이 유지할 사회적인 에토스. 막스 웨버라는 사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본주의는 자본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유지되냐? 윤리로 유지된다. 그게 이제 서구 자본주의가 기독교 윤리에 의해서 됐다. 이게 이 사람 틀이잖아요. 항상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상속세 없앤다 할 때 반대했죠, 오히려. 자기 상속세 안 나라에서 내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반대했잖아요. 내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상속세 내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야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그러잖아요. 그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데는 에토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그걸 없애버렸죠. 저 사람의 윤리라는 건 그냥 법이에요. 법과 윤리의 한계가 일치하는 건 야쿠자입니다. 야쿠자들 그렇죠. 야쿠자들 다 합법적으로 사업해요, 요즘. 그렇죠. 그렇다고 야쿠자가 하는 일이 다 윤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규제할 걸 법의 문제라. 법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갖다 법으로. 그래서 불법이면 괜찮다. 이런 기준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 윤리의 영역이 다 날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입니다. 약간 채널A 기자는 취재 윤리로 다뤄야 할 문제잖아요. 거기다 법을 적용해요. 심지어 구속까지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법과 윤리 이것도 막 뒤집어 버리고 자기들 편할 대로 막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서 완전히 사회를 혼란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시스템.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 사람에서 바로 에토스, 사회적인 윤리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걸 세우는 방식은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 항상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비판해도 저 사람들 하나도 안 흔들려요. 왜? 대안이 없는 한. 아무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과거에서 비판은 먹히지 않아요. 왜? 니들이 더 후졌어. 이렇게 되는 한. 비판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쁜 놈 만들려는 게 아니라 후진 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후진 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뭐, 진보의 반대가 뭐고, 보수의 반대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자, 또는 안전하게 가자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급진적인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차이지,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돌아가서는 이건 수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보수가 지금 그 덫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은 프레이밍 할 때도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이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이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대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굉장히 난감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다라는 게 그래도 2008년까지는 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간에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정치 문화라는 게. 쭉 있었는데 2008년부터는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이번 정권 들어서 그냥 급전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그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에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공정한 기준이잖아요. 그 공정한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측면에서는 이 정권 들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그 정치의 퇴행이라는 게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저는 이게 정치의 퇴행이라는 것은 경제의 선행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제든 우리 사회 전체가 옛날에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 30년 그 직전 상황 있죠. 그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게 90년대 초반 이럴 때잖아요. 제가 유학하면서 그때 일본 난리가 났었거든요. 버블, 국뽕, 이런 게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은 BTS에다가 기생충에다가 뭐가 나가고 삼성, 난리가 났죠. 국뽕 이렇게. 그런데 좀 불안해요,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선행지표가 이미 정치가 꺾였다는 건 이쪽에서 이제 꺾여나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럴 땐가. 앉아가지고 좌우로 나눠가지고 지금 토착외구하고 종북 좌빨하고 지금 해방 전후사를 지금 재현해야 될 때인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를 신뢰를 하려면 양쪽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고령화, 양극화, 등등등등. 그 다음에 잠재적 성장력 약화라든지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몰아붙여서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성숙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건 겁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하지만 잘 되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저는 애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수한테는 제가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수가 뭡니까? 견제 세력이기 때문에, 야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사실 보수에 대해 이렇게 큰 애정이 없어요. 반면에 내가 저쪽을 굉장히 비판을 하지만 애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두 권 분량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는 사실 비판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아는 게 없잖아요. 그쪽 정서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나마 견제해 줄 세력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쪽 잘하라고 저한테 조언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변하려면 이런 겁니다. 좌우 다 떠나서 민주당은 정말 자유주의 정당답게 요즘 보면은 민주당에서 입법하는 것들은 되게 다 반자유주의적이에요. 시민의 자유를 다 억압하는 겁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 다음에 갑자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컨대 친일파 무슨 법, 이런 거. 사람들 생각, 발언, 이를 묵는 쪽으로 지금. 이게 제가 볼 땐 이상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민주주의 정당, 자유주의 정당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입법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라. 왜냐하면 그게 운동권 잔재거든요. 운동권 잔재가 벗어나서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그 리버럴 정당의 정체성을 제발 확보해라. 그렇잖아요. 자기들 그 뭐죠? 테러 방지법? 그거 막는다고 얼마나 또 연출을 했습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눈물 빨빨 흘려가면서 그 뭐 했습니까? 그때 뭐죠?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아, 그럼 자기 집권했으면 없애야 되잖아요. 아니죠.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얹더라고요. 코로나.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래? 노무현하고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때의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이 사람들 왜 이러냐?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보수는 이제부터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거든요. 옛날 확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과거의 보수의 모습을 완전히 환골 탈퇴해서 제대로 된 보수로 지금 나타나야 되고, 지금 보수한테 가장 문제는 그 변화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상당 부분 제가 많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키우지를 못한 겁니다. 옛날에 그냥 빨갱이 하면 다 해결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 빨갱이 안 해결돼요. 저 빨갱이 부르면 전 좋아하거든. 예,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주셔서. 이런 판인데 전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판인데 앉아가지고 빨갱이 공격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먹히지도 않는 거죠. 그런 걸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제발 비전,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회 발전의, 사회 개혁의 비전들을 내는 그런 보수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진보 정당도 민주당 이중대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 젊은 의원들 활동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보 정당입니다. 옛날에 진보 정당은 어땠냐면 정책을 냈어요. 그 정책들을 상당 부분을 민주당에서 비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정책 이중대였죠.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냈을 때, 처음에 그런 정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다 현실성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10년쯤 전에니까 다들 베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능력들, 정책 생산의 능력들. 왜? 소수 정당이면은 좀 그런 약간의 급진적인 실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영화는 지금 실험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실험을 할 수도 있죠. 약간 급진적으로. 큰 영화는 자본이 크게 들어간 영화는 그렇게 급진적 실험 못 하거든요. 망할까봐. 안전하게. 하지만 작은 정당이라면 그런 아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정책들을 내고, 그것들 중에서 이제 어느 건 차상되겠지만 어느 것들은 현실성을 인정받아가지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 그게 제 역할이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입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다 정권하고 연대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어용단체가 돼버렸잖아요. 시민단체 활동, 윤미향이 대표적인 예예요. 정권에, 그 다음에 지금 나경원 의원 공격하거나 이쪽 공격하는 맨날 고소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별동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에. 시민사회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들어가서 플레이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플레이어들 중에서 어떤 플레이어냐, 아주 반칙을 하는 아주 악질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시민단체라는 것은 떨어져야 됩니다. 권력과 떨어져서 권력을 감시하고,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보수 정권만이 아니라 진보 정권이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제3의 영역들, 거기서 신뢰가 돼야 되는데,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있어요? 없죠. 참여단체에서 내는 성명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걸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바로 그래요. 정상화시켜야 된다. 자유주의 정당은 정말 자유주의 정당답게. 요즘 너무나 그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거든요. 모든 이런 특징들이. 그걸 저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수정당은 정말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좀 가라. 그리고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답게 정말 급진적인 이런 정책으로 나머지 보수정당들을 따라오게 해라. 어차피 그렇죠. 녹색당의 정책들을 지금은 3인당만이 아니라 기민당들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진보의 역할이다. 그런 역할을 해라. 그리고 시민단체는 그걸 떠나서 플레이어가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심판의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 제3의 섹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될 때, 이것이 다 어우러질 때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와 정당에 대한 신뢰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신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는 뭐 지지율 오르고 내리고 관심 없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심 없습니다. 어느 정당의 정권을 잡든 관심 없고요. 요즘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거. 너무나 사람들이 몰입을 해가지고 진영으로 갈려버려서 지금
판단을 못해요. 무섭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해서. 친구들 만나 무서워요. 오랜만에 만나 얘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얘 족발까 아닐까. 그 다음에 제가 단톡방에 초대받아가지고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탈퇴를 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이것으로 제가 준비해온 얘기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좀 받을까요? 네.